어머님, 그 한복이 뭐예요? 환갑잔치라도 가세요? 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장 구석에서 며느리 윤세라가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세요. 괜히 나서셨다가 창피만 당하실 테니까요. 한의학이 어쩌고 하시는 거 요즘 사람들은 다 미신 취급합니다. 수백 명의 내빈 앞에서 저는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 속에 넣어둔 낡은 침통 안에 든 9개의 은침이 단 한 방으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해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입니다. 평생을 침과 약재로 환자를 돌보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새벽 저는 남색 생명주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었죠. 정성껏 다림질을 하면서 오늘 있을 아들 정우의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떠올렸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았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LED 조명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내빈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행사장 구석, 한쪽 구석 화분의 그림자로 가려진 의자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앉으니 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옆자리에 앉은 원로 한의사 한 분이 제게 작은 목례를 건넸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그분과 장미란 실장, 그리고 몇 명의 원로 원장님 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그저 병원장의 늙은 어머니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 재단의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이라는 걸 몰랐죠. 행사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크림색 샤넬 투피스를 입은 며느리 세라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세라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주변 하객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병원장 부인의 미소였죠. 그러고는 세라가 제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서늘한 숨결이 귓가를 스쳤어요. 어머님, 그 한복이 뭐예요? 환갑잔치라도 가세요? 세라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여기 앉아만 계세요. 다른 생각 마시고요. 괜히 나서서 침이 어쩌고 한약이 어쩌고 하시면 정우 심한 망신당합니다. 요즘은 다 양방시대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세라가 다시 얼굴에 가면을 쓰듯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마치 저에게 세상 다정한 안부를 물은 것처럼 연기하며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왠지 서늘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섬뜩합니다. 하지만 세라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재단의 최대 의결권을 가진 실제 주인이라는 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아들이 잘해주길 바랬지요. 그렇기에 며느리는 제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인 줄로만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세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취임식은 예정대로 끝나지 두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어렴풋이 들릴 뿐이었죠. 저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 창문 앞에 서서 가방 속에서 이미 준비해둔 공문 발송용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장미란 실장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장미란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장 실장님, 지금부터 안전점검 프로토콜 1단계를 실행하세요. 저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하지만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에 장미란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본관 안전점검 경보를 가동하세요. 규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행사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행사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손짓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안내 방송 소리에 묻혔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아들 정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라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쓰렸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취임식이 중단된 그날 밤, 저는 경기도 가평의 본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심당의 진짜 본원이자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지하 약재고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재고 문을 열자 오래된 약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미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준비했습니다. 장 실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규 분원들의 최근 6개월 지출 내역입니다. 장 실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저는 책상 조명을 켜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5억, 28억, 또 42억. 장 실장,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숫자가 장난이 아닌데. 전부 메디컬 플러스라는 처음 듣는 컨설팅 회사로 지출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 이사장님 명의로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 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급 승인서가 나왔고 거기에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 실장, 내가 쓰는 인주가 이 색깔이던가요?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항상 주황빛 인주를 쓰시는데 이건 선명한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장 실장이 자신의 수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색깔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내 도장을 위조한 거네요. 저는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종 결제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렷한 서명이 보였습니다. 오정우,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서명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오정우 원장님께서는 아마 속으신 것 같습니다.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장 실장. 정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드님을. 장 실장, 저는 제 아들을 압니다. 정우는 세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예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이 사실 외부에 알리면 안 돼요. 아직은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준호 원장, 그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바지에 검은색 점퍼,
누가 봐도 그냥 시골 할머니 같은 차림이었죠. 장 실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북한산 자락 청년사.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사찰에 도착했어요. 경내는 고요했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대웅전 뒤편 작은 정자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 원장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준호가 저를 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준호 원장님, 이렇게 밖에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저는 정자에 올라가 앉았고 준호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벌써 7년 만인가요? 네, 이사장님. 7년 전 그때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은혜를 저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준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년 전 준호의 아버지가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공경에 처했었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아요. 준호 원장님, 아버지는 당연히 결백했으니까요. 준호 원장님, 혹시 이것 좀 봐줄 수 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고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메디컬 플러스라는 회사 뭐 하는 곳인가요? 그걸 알아봐 줬으면 해요.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지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재단 내부에 윤세라 씨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호 원장님을 부른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조사하겠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원장님.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본원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무도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이사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지난번 그 사찰로 오시겠어요? 내일 같은 시간에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청년사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파일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예상대로였습니다. 메디컬 플러스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회사 등록증과 사업자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텅 빈 공유 오피스,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는 누구예요? 이름은 강민수, 36살이고요. 준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한 남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세라 씨와 어떤 관계인지 즉시 알아봤습니다. 무슨 관계죠? 윤세라 씨의 MBA 동기였습니다. 같은 대학 출신이더군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강민수라는 남자는 평범해 보였지만 세라와 연결돼 있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 남자 강민수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세라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준호가 다른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해봐요. 오정우 원장님께서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깊이 연루되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가슴이 더 무거웠어요. 일주일 뒤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이사장님,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지난번 사찰은 안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사장님 댁으로 직접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알았어요. 오늘 저녁 9시에 뒷문으로 와요. 그날 밤 9시 준호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지하 약재고로 안내했어요. 준호가 두꺼운 파일과 USB 그리고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장님, 먼저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앉으시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메디컬 플러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아냈어요. 어디로 갔어요? 박재혁이라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42세 남자고 서류상으로는 의료 컨설팅을 한다고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준호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여러 병원에 유령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돈 세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플러스는 그 중 하나일 뿐이고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라와는 어떤 관계예요? 준호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세라와 그 남자 박재혁이 아주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에 찍은 겁니다. 강남의 한 호텔입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계속 말해봐요. 박재혁은 윤세라 씨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청심당에서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 법인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더군요. 저는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계속 말해봐요. 윤세라 씨는 오정우 원장님을 이용해서 병원 자금을 빼돌리고 모든 게 끝나면 박재혁과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단순히 욕심 많은 며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어요. 장 실장님께 당장 박재혁의 출입국 기록을 전부 조사하라고 전하세요. 이미 요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저에게 밀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각오하셔야 합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윤세라 씨와 박재혁의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정우 원장님이 참조에 들어간 이메일도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보한 거예요? 세라 씨가 병원 공용 서버에 실수로 백업해둔 겁니다. IT팀 후배가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 윤세라, 수신 박재혁, 제목 레이 2분기 정산. 자기야, 걱정 마.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 45억 더 빼내면 목표액 달성이야. 시어머니, 그분은 이제 기억이 흐릿한 분으로 처리하면 돼. 아무것도 몰라.
한의학이나 떠드는 구세대일 뿐이야. 저는 태블릿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준호가 다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 박재혁? 수신 윤세라. 제목 레이정우 문제. 그래도 당신 남편이 눈치채면 어떡해? 오정우 그 사람 괜찮겠어? 발신 윤세라. 수신 박재혁? 괜찮아. 내가 병원 후계자라고 띄워주니까. 지금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시키는 대로 다 서명해. 아주 고분고분하게. 겉으로만 원장이지. 결정은 내가 하게 돼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사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가 더 있어요? 이건 윤세라 씨가 박재혁과 만난 뒤 오정우 원장님께 보낸 이메일입니다. 준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발신 윤세라. 수신 오정우. 제목 어머님 건. 여보, 이번 주 안으로 어머님 요양병원 계약했어. 경기도 외곽에 괜찮은데 찾아뒀으니까. 서류에만 서명해주면 돼. 진단서도 다 준비했으니 걱정 마. 발신 오정우. 수신 윤세라.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게 조용히 진행해줘.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파일과 USB를 책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약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의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게 조용히 진행해줘.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그 이메일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정우의 문장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믿었던 아들이,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됐을 때 저는 장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장 실장, 오늘 아침 일찍 준호 원장과 함께 본원으로 오세요. 급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 8시 두 사람이 약재고로 들어왔습니다. 장 실장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괜찮아요. 두 분 다 앉으세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가 됐어요.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장 실장이 말하려는 순간 장 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 실장이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본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윤세라 씨가 오정우 원장님을 내세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안건이 뭐예요? 대규모 해외 투자건입니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도 열겠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 됐네요. 이사장님? 바로 그 이사회를 우리가 쓸 거예요. 그 자리를 세라와 정우를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대주주 권한으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릴 겁니다. 이사장님, 그럼 오정우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오늘 저녁에 엄마랑 밥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세라랑 선약 있어. 다음에 봐, 엄마.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정우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정우와는 이야기 끝났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진행하면 돼요. 저는 장 실장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사회 준비를 시작하세요. 모든 증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사흘 전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청심당을 20년간 지켜온 원로 한의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김 원장님, 저 오해숙입니다. 아니, 이사장님, 웬일로 직접 전화를 주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 자리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2명의 원로 원장님들께 같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청심당을 지키기 위해 입었던 옷이었죠. 청심당 창립자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은으로 만든 침 모양의 배지가 묵직하게 빛났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20년 전에 냉철했던 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장 실장이 차를 가지고 본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어요. 갑시다. 본원 건물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들과 주주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혼란스러운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요. 저들이 모두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저는 그들의 축제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장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윤세라 씨와 오정우 원장까지 모두 입장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들어갑시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회의실 정문 앞까지 갔습니다. 육중한 문을 경비원이 열어젖혔어요. 기익 소리와 함께 회의실 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이 자리에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단상 가장 높은 곳에는 의장석에 앉은 세라가 있었고 그 옆에 제 아들 정우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한복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렸습니다. 소곤소곤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세라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와르르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단상 뒤편에 서 있던 박재혁의 표정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제 아들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정우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맨 앞줄 중앙 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지난 20년간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세라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떨리며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몸이 편찮으시다고. 저는 천천히 제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세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데
문제 있습니까? 하지만 이사회나 어서 진행하세요. 저는 서류를 꺼내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저를 노려보다가 불안한 듯 단상 뒤에 박재혁을 힐끔 쳐다봤어요. 박재혁이 일단 강행하라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라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청심당 싱가포르 분원 설립을 위한 해외 투자건입니다. 글로벌 한방 의료의 미래를 위한 중대하고도 세라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미래가 담긴 투자 계획서가 떴습니다. 이번 투자로 우리는 동남아 한방 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세라가 열변을 토하는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세라가 제스처를 멈추고 저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아직 발언 순서가 아닙니다. 안건 설명 중에는 저는 대주주입니다. 이 회의 그 어떤 순간에도 발언권이 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모든 이사가 저를 주목했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세라가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고 가슴에 품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마이크 주세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내 병원에서 내가 말하겠다는데 어디서 며느리가 앞을 막는 겁니까? 비켜요. 저는 세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던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원장님, 제가 준비하라고 한 자료 지금 당장 공개하세요. 준호가 방송실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라가 내세웠던 화려한 투자 계획서가 사라지고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끄지 못해요. 세라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미란 실장이 단상 옆으로 당당히 올라가 다른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행정실장 장미란입니다. 지금부터 긴급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라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의사 진행 순서에도 없는 안건이에요. 무슨 권한으로? 대주주의 명령입니다. 장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숙 이사장님께서 최대 의결권으로 긴급 안건을 상정하셨습니다. 윤세라 씨 앉으세요. 세라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화면, 메디컬 플러스라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떴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2년 전에 설립된 의료 컨설팅 회사입니다. 장 실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체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화면에 텅 빈 사무실 사진이 떴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입니다. 공유 오피스 우편함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영업 활동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장 실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주르륵 떴습니다. 이 유령 회사로 청심당 의료재단에서 지난 2년간 총 185억 원이 송금됐습니다. 185억. 이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두 번째 화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 실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거래가 오해숙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승인서들이 떴습니다.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조된 도장입니다. 장 실장이 확대 사진을 띄웠습니다. 왼쪽이 진짜 이사장님 도장,
오른쪽이 서류에 찍힌 도장입니다. 인주 색깔이 다르고 도장 테두리 두께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팀 이준호입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호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메디컬 플러스의 대표 강민수 씨와 윤세라 씨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세라야, 이번 달 것도 잘 들어왔어. 수고했어. 당연하지. 내가 시어머니 도장 몇 개 더 파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써.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세라 씨가 병원 공용 클라우드에 실수로 백업해둔 파일입니다. IT 보안팀이 정기 점검 중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 실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와 박재혁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는 장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 1시간 후 같이 내려오는 장면. 이것은 지난 6개월간 두 사람이 만난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만남이었죠. 이사들의 웅성거림이 거세졌습니다. 세라가 고함쳤습니다. 이건 사업상 미팅이에요. 컨설팅 회의였다고요. 그렇군요. 장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상 미팅인가요? 네 번째 화면. 다른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 복도 영상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세라와 박재혁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혁이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가 박재혁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저게 뭐야? 부적절한 관계잖아. 이건 명백한 배신이야. 세라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장 실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메일이 떴습니다. 발신 윤세라. 수신 박재혁. 제목 다음 주. 자기야, 다음 주 수요일에 봐. 정우는 지방 출장 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준비하자. 185억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번 달에 50억 더 빼낼게. 어머님? 그분은 이제 진단서도 준비했으니까 곧 시설 보낼 거야. 걱정 마. 회의실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185억도 모자라서 더 빼내려고 했다고? 진단서를 조작했다고?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야. 세라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다 조작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5번째 화면. 조작이라고요? 준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새로운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등록증, 회사명 MEDIPLUS 싱어포 PT 리미티드, 대표이사 박재혁, 이사 윤세라. 이것은 2달 전에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윤세라 씨와 박재혁 씨가 공동 설립했습니다. 다음 화면. 싱가포르 은행 계좌네요. 잔액 S달러 1245만, 한화 약 120억 원. 청심당에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이 이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이사들이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배임이고 사기야. 6번째 화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행기표 이미지가 떴습니다. 인천 싱가포르
출발 2주 후. 승객 1 박재혁, 승객 2 윤세라. 편도 티켓. 두 사람은 2주 후 모든 것을 챙겨서 싱가포르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단상 뒤에 서 있던 박재혁이 갑자기 뒤쪽 비상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보안 요원들이 박재혁을 붙잡았습니다. 박재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다 세라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재혁을 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당신이 청심당해서 돈 빼자고 했잖아. 닥쳐. 다 내가 꾸민 거잖아. 내가 도장 위조하고, 내가 돈 빼돌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7번째 화면 마이너스 최후의 폭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비했던 그것, 지금 보여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발신 박재혁, 수신 윤세라. 제목 오정우 문제. 세라야, 그래도 오정우가 눈치채면 어떡해? 발신 윤세라. 수신 박재혁. 걱정 마. 정우는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병원장 자리 준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서명해. 겉으로만 원장이지. 결정은 내가 하게 돼 있어. 아무것도 몰라.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어차피 시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의심도 안 해.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 제출용으로만 남겨두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판을 이기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경찰 등장.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4명의 경찰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윤세라 씨, 박재혁 씨. 선임 경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차가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세라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세라가 갑자기 단상 아래 주저앉아 있는 정우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오정우, 당신도 공범이잖아.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도 서명했잖아. 당신도 어머님 요양병원 보내는 거 동의했잖아. 왜 나만 잡아가요? 왜 나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 세라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당신이 주는 서류에 서명만 했어. 거짓말.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잖아. 세라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경찰이 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세라 씨, 조용히 하시고 동행하십시오. 싫어. 나요. 오정우도 잡아가란 말이에요. 세라가 발버둥쳤지만 경찰들이 강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재혁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의 마지막 발악. 회의실 문 앞까지 끌려가던 세라가 갑자기 저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정우가 무능하다는 거, 정우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정우한테 병원 맡기기 싫으셨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 들이려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어머님이 정우를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윤세라 씨,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정우를 믿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많이 믿어준 게 문제였어. 며느리라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게 내 실수였지.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청심당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낡은 한의원, 이 시대착오적인 병원, 이딴 거 누가 지키고 싶어요.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나았어요. 이사들이 분노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야. 윤세라 씨. 돈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진짜 가치를 못 본 거야. 청심당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환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신뢰야. 세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병원 운영할 수 있다고요? 시대착오적인. 닥쳐. 갑자기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해, 세라. 제발 그만해.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세라가 정우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겉으로만 원장 주제에? 당신은 평생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남자일 뿐이야. 그래.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한심한 남자였어. 너한테 노란한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정우가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편도 아니고 내 꼭두각시도 아니야. 나는 오해숙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자식아. 세라가 정우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윤세라 씨, 진정하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최후의 순간, 경찰들이 세라와 박재혁을 회의실 밖으로 완전히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까지 세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오해숙, 당신도 후회할 거예요. 청심당 망할 거예요. 당신 손으로 다 망칠 거라고. 이거 나요. 나라고. 문이 닫히면서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사 여러분,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진실의 전부입니다. 윤세라와 박재혁은 2년간 청심당을 이용해 18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제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한올로 이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사장님의 선의를 이용한 겁니다. 다른 이사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 주저앉아 있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여전히 바닥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정우 옆을 지나쳤습니다. 정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멈추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정우를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장 실장.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사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사회 당일 밤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 실장이 평소와 다른 긴장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병원 로비에 누가 오셨는데요? 누구예요? 이 시간에? 오서윤이라는 분입니다.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왔다고요? 네. 이사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5분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명품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3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제가 40년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얼마만이니? 10년? 12년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요. 서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제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앉지 않겠니? 아니요. 오래 있을 생각 없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장 실장이 눈치 있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청심당 의료재단 지분 20%를 사겠습니다. 서윤이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께서 지분을 매각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시장가보다 10%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이미 서윤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제 권리입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당연한 권리죠.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저를 숨기셨죠. 청심당 창립 멤버였으면서도 저를 절대표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아, 그건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머니와 정우, 오빠, 그 완벽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심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몫을 챙길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숨긴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지키려고요? 서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12년에 한 번씩 장례식 때나 보는 건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서윤아, 됐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서윤이 다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72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서명하지 않으시면 제가 다른 매수자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자는 어머니께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서윤아, 잠깐만.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서윤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분이 내 남편의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입니다. 네. 장 실장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전처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서윤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몰래 만나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청심당이 커지면서 남편은 서윤이를 더 숨겨야 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서윤이가 다칠까봐. 그래서 서윤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서윤이는 남편의 딸이니까 청심당에 대한 권리가 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서윤이가 왔어요. 우리 서윤이가. 그 아이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하지만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우리한테 아니,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급히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오신 오서윤 씨,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아요. 내 남편의 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오서윤 씨는 현재 미국 최대 의료 사모펀드 MEDVEST 캐퍼털의 아시아 총괄입니다. 화면에 서윤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오서윤 세로우, MEDVEST 캐퍼털 마이너스 매너징 더렉터, 에이저 퍼시픽, 하버드 MBA, 전 맥킨지 컨설턴트. 이분이 청심당 지분을 사겠다는 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준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MEDVEST는 최근 한국 한방 의료 시장에 진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청심당을 인수하면 한국 시장의 20% 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온 거예요? 둘 다일 겁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 복수심과 사업적 기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거죠. 그날 저녁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본원 이사장실에서 뵙겠습니다. 최종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내일 보자. 다음 날 저녁 7시 저는 장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본원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열자 서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왔구나. 네. 어머니.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서윤아.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서명하실 건지 아닌지만. 앉으라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윤이 사진첩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어린 서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던 거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윤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아버지는 내가 보내준 사진 한 장도 버리지 않았어. 서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이 사진첩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했어. 서윤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윤이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만하세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했으면 왜 숨기셨어요? 왜 저를 표해내지 않으셨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킨다는 게 무시하는 거였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청심당 창립자, 명의로 소문난 분. 하지만 전 그냥 숨겨야 하는 존재였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물으면 저는 사업하신다고 얼버무려야 했어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도 제 MBA 졸업식 때도 아버지는 안 오셨죠.
정우 오빠 결혼식은 가셨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서윤아, 됐습니다.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사업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 안 할 거야. 뭐라고요? 내가 청심당 지분을 팔긴 팔 건데 너한테는 안 팔아. 서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왜죠?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신가요?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한테 안 파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지금 청심당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사려는 거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서윤아, 청심당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수천 명의 환자가 기다리는 곳이고 수백 명의 직원이 생계를 거는 곳이야. 그런 곳을 복수의 도구로 쓰게 둘 수는 없어. 서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어머니 며느리는 청심당을 돈 빼먹는 도구로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았잖니.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병원이 무너지고 있죠.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지금 청심당은 끝났어요.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살려요. 하지만 저한테 판다면 제 뒤에는 MEDVEST라는 거대 자본이 있습니다. 청심당을 단숨에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청심당은 청심당이 아니야. 그건 그냥 MEDVEST의 지사일 뿐이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차피 망할 거 큰 회사 산하로 들어가서 살아남는 게 낫지 않나요? 서윤아.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청심당을 만들 때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는 거.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청심당이 망하는 게 나아. 서윤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이상주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 어떻게요? 어머니 혼자서? 아니, 혼자가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 정우가 있고, 이준호 원장이 있고, 장미란 실장이 있고, 그리고 청심당을 사랑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함께라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서윤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서윤이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72시간 후면 청심당은 정말 끝날 테니까요. 서윤이 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너 정말 청심당이 망하길 바라니? 서윤이 손을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병원이 정말 무너지길 바라니? 서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것을요. 사부 마이너스 무너짐과 재생.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맙소사. 한 달 만에 보는 제 아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수척했고 턱에는 정리되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한때 잘 차려입던 정우는
구겨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우야. 저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우가 병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제 앞에서 쿵소리가 나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우야, 너 일단 일어나. 이게 무슨 꼴이야? 일어나서 얘기해. 아니, 안 돼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정우가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큰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병원을 망치고 엄마를 배신했어요. 정우야. 세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저는 무서워서 한자리가 탐나서 눈 감아줬어요.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그 끔찍한 말에도 저는. 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사회에서 저 같은 놈을 왜 지켜주셨어요? 제 이메일이 나올 뻔한 순간 엄마가 왜 막으셨어요? 차라리 저도 세라랑 같이 벌받게 하시지 왜? 왜요, 엄마? 정우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정우 옆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정우야. 바닥이 차. 싫어요. 엄마가 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나요. 저는 정우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어린애처럼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제발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이번엔 진짜 목숨 걸고 제대로 할게요. 제발요, 엄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넌 이제 원장도 뭐도 아니야. 아무 힘도 없어. 아니요. 저한테도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정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내놓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도, 제 차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상속받을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도 당장 쓸게요. 정우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제발 엄마 지분이랑 본원부지 그거 팔기 전에 제발 제 거 먼저 다 쓰게 해주세요. 제발요, 엄마. 저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 그 나약하고 겉만 번드르르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잃은 남자의 절박한 진심이 그 붉게 터진 눈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정우 원장님께, 아니, 정우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눈빛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한참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해봐. 어디 한번 내 힘으로 해봐.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정우가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병실에서 나가자마자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첫 번째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장 실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이사장님,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정우 씨가 박 사장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문전박대당했답니다.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사무실 앞 복도에서 3시간을 기다렸답니다. 무릎 꿇고요. 3시간이나? 네. 그러다 박 사장님이 결국 문을 여셨답니다. 이틀 동안 정우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8개의 협력 업체를 밤낮 없이 찾아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정우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다들 안 된다고 해요.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사정해도 안 믿어주세요. 청심당은 이미 끝났다고, 오너 일가를 믿을 수 없다고만. 정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정우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엄마는 알아.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진짜로 부족한 거예요, 엄마. 바로 그때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가 피곤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를 듣는 정우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요? 사장님, 정말이세요?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박 사장님이 납품 재개하신대요. 정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약재상들도 설득해 보시겠대요.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약재상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 우리도 다시 거래하겠습니다. 청심당 믿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저녁 7시쯤 18개 업체 중 15곳에서 납품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부 담당관을 만나러 가기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약재상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모두에게 어제 오후 같은 시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누구한테서요? MEDVEST 캐퍼털의 아시아 총괄에게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가? 네. 오서윤 씨가 직접 약재상 사장님들께 전화를 걸어서 정우 씨를 믿어달라고 설득했답니다. 준호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녹취록이 떠올랐어요. 저는 오서윤입니다. 청심당 창립자의 딸이고 MEDVEST 캐퍼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정우는 제 남동생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과거에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오정우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청심당을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만약 청심당이 약속을 어긴다면 제가 MEDVEST의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이가 정우와 준호가 복지부로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나야. 네, 어머니. 내가 약재상들한테 전화했다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 원장이 알아냈어. 서윤아, 왜 그랬니? 또다시 침묵.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 오빠가 무릎 꿇고 빌면서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 보니까 화가 났어요. 서윤아, 어머니가 72시간 후면 청심당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속이 답답했어요.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됐어요.
이상한 말하지 마세요. 서윤이 다시 차가워지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 물어봐. 어머니는 왜 저한테 안 파셨어요? 제가 MEDVEST 자본으로 청심당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청심당을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수하고 싶어서 샀을 거니까. 복수가 뭐가 잘못됐어요? 복수로 시작한 일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 나도, 너도, 청심당도. 그래서 난 내가 진짜로 청심당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서윤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더 할게. 서윤아, 뭔데요? 너 지금 청심당 사랑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서윤아,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저녁 5시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됐어요. 복지부 감사 유예됐어요. 정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약재상들도 전부 납품 재개하겠대요. 정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우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왔어요. 엄마, 어디로 모실까요? 아빠, 산소 좀 가자. 묘소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있었어요. 서윤아? 서윤이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도? 정우가 서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누구야? 정우는 서윤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이 사람은 오서윤이야. 내 누나. 뭐? 정우가 충격받은 얼굴로 저와 서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누나라니요? 엄마, 그게 무슨... 내 아버지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이야. 내 이복 누나. 서윤이 정우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서윤입니다. 정우가 멍하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나가 약재상들한테 전화하신 분? 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서윤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니까. 정우가 서윤에게 다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정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고 저와 서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 다 왔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딸 서윤도 왔고 아들 정우도 왔고 아내 혜숙도 왔어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만 했어요. 근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저를 숨기셨는지. 아버지는 청심당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저도 지키고 싶으셨던 거고요. 서윤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두 자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다 컸어요. 이제 다 철이 들었어요. 이틀 뒤 저는 공식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저 오해숙은 오늘부로 청심당 의료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둘째, 이준호 원장을 청심당 의료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혈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는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오서윤 씨를 청심당 의료재단의 부이사장 겸 글로벌 전략 이사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이 단상으로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서윤입니다. 청심당 창립자의 장녀이자 MEDVEST 캐퍼털에서 15년간 의료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서윤이 이사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청심당을 글로벌 한방 의료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창립 이념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 이것이 제 아버지가 평생 지킨 원칙이었고 제가 지킬 원칙입니다. 이사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 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오정우 씨는 농어촌 무료진료팀 팀장으로 발령합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2년 후 강원도 산골 마을. 저는 작은 한의원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청심당 산골 한의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의원 문이 딸랑 열리며 정우와 서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 남매가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 둘이 같이 왔네? 무슨 일이야? 서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 청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외 세계국에서 분원 설립 요청이 왔고요. 정우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운영하는 무료진료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저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서윤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으니까 저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희가 잘해준 거야. 엄마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야.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한의원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래, 좋지.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윤이 셀카봉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이 담겼습니다. 서윤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 산소 가서 보여드리자. 다음 주 토요일. 세 사람은 함께 선산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저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다 모였어요. 서윤이도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정우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청심당도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 뜻대로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요.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화해했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평생 그렇게 살게요. 세 사람이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정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누나, 우리 저녁 뭐 먹을래요? 엄마가 직접 만든 약선 요리 먹고 싶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만든 삼계탕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2가지 다 만들어줄게. 와, 감사합니다. 차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그날 밤 한의원에서 3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저는 2자식의 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3사람은 한의원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엄마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정우가 물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그런데 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세라 때문에? 아니면 병원 망할 뻔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제일 힘들었을 때는 내가 날 배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동시에 제일 기뻤을 때도 그때였어. 네. 내가 다시 일어서서 진짜 사람이 됐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어.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서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요? 저는 어머니한테 어떤 존재예요? 저는 서윤의 손도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몰랐던 선물이야. 늦게 온 선물.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선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3사람이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의원 간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청심당 산골 한의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환자를 위한 병원, 사람을 위한 치료.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9개의 은침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첫 번째 침 마이너스 인내. 2번째 침 마이너스 용서. 3번째 침 마이너스 지혜. 4번째 침 마이너스 사랑. 5번째 침 마이너스 화해. 6번째 침 마이너스 희망. 7번째 침 마이너스 용기. 8번째 침 마이너스 진실. 9번째 침 마이너스 가족. 저는 침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침들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이 침들로 결국 제 가족도 치유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 엄마 침통이야. 아주 오래된 거. 서윤이 신기한 듯 다가왔습니다. 우와, 진짜 오래됐네요. 이걸로 환자분들 치료하셨어요? 그럼 40년 넘게 이걸로 치료했지. 그런데 엄마, 정우가 침통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침에 하나하나 글자가 새겨져 있네요. 인내, 용서, 지혜. 그래, 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물려주실 때 새겨주신 거야. 할아버지가요? 응,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진짜 명의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고쳐야 한다고. 저는 9번째 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침에는 가족이라고 새겨져 있어. 가족의 마음을 고치는 침.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 침을 쓰셨네요. 우리 가족 고치셨잖아요. 그랬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침통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내일도 또 환자들이 오겠죠. 아픈 무릎을 치료받으러, 따뜻한 약차를 마시러, 그리고 제 이야기를 나누러요. 저는 한의원 문을 닫고 안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간판 불빛은 그대로 뒀어요. 청심당 산골 한의원. 그 글자가 어둠 속에서 참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 저도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여긴 너희 집이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6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몰랐던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자리나 많은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것,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작은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것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겁니다.